코로나19로 위기를 맞은 세계 경제가 언제쯤 본격 회복될까요? 세계 경제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한국으로선 회복 시점과 속도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국의 싱크탱크 중에서 글로벌 경제를 가장 치밀하고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으로 이름을 얻은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김웅종 신임 원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취임한 지 지금 2달이 아직 안 됐죠? 네, 그렇습니다. 네, 굉장히 바쁘시겠습니다. 2월 1일부터.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여기 시작하기 전에 네. 2시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이제 한국판 뉴딜 네. 대통령이 직접 발표를 했어요. 네. 디지털 뉴딜 또 그린 뉴딜을 강조했는데 네. 이 그린 뉴딜이 새롭게 이제 한국판 뉴딜에 들어갔잖아요. 네. 이 그린 뉴딜을 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예, 일단 그 뉴딜 자체가 네. 굉장히 많은 재정 투입을 한다는 것이고요. 이것은 결국 이제 산업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이고, 그거는 뭐 과거부터 그런 필요성이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코로나19 이후에 뭐 디지털 뉴딜 하겠다, 언택트, 그러니까 그건 뭐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왜 그린 네. 뉴딜이냐? 지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지금 그린 뉴딜 뭐 용어는 다릅니다. 그린 딜이라 그러는 나라도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그린 딜. 예. 네. 근데 이제 결국 친환경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건 원론적인 얘기도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그쪽에서 통해서 이제 일자리도 창출되고 새로운 기술 혁신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이 미래의 먹거리다. 그런 미래의 먹거리 같은 경우에 이제 세계적인 어떤 규범을 만들 텐데 규범을 만들려면 스탠다드를 만들려면 그 전에 자기네 나라가 많이 발전시켜서 자기네의 기준을 갖다 전 세계에 적용을 시켜야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급합니다. 우리 입장에서도. 왜냐하면 유럽도 엄청 투자를 하고 있고요. 미국은 다행히 트럼프 들어오고 나서 약간 주춤해졌습니다만은 네. 지방정부, 주정부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결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유럽과 우리 또는 이제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현재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린 뉴딜 분야에서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좀 뒤처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장점은 이런 거죠. 과거에서부터 보면은 늦게 시작해도 한꺼번에 해가지고 빨리 따라잡는 이런 걸 많이 해왔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특히나 이제 이번에 그 뉴딜 정책 관련해서는 총 이제 한 160조를 갖다 2025년까지 투자해서 190만 개 일자리를 만든다 그랬는데 그 중에서 특히나 이제 그린 뉴딜 쪽에서 한 74조 이상을 투입해서 66만 개의 이제 일자리를 만든다는데 사실은 이제 일자리 만드는 것이 이제 숫자로 돼 있으니까 아주 그냥 눈에 가시적이지만 네. 중요한 거는 이제 일자리도 있지만 결국은 산업 구조를 완전히 바꾼다. 이제 이런 굉장히 중요한 측면이 있는 산업 것이죠. 구조를 저탄소 산업 구조로 바꾼다 뭐 그런 얘기. 그렇죠. 저탄소 이제 일단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2050년까지 카본 뉴트럴. 그러니까 말하자면 배출되는 탄소와 흡수하는 탄소를 제로로 만들겠다는 거죠. 이산화탄소 제로. 예.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런 목표를 설정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순환 경제. 완벽하게 이제 여러 가지 오염 물질이라든가 플라스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위해 물질을 갖다가 완전히 순환 경제 속에서 해서 버리지 않고 그 안에서 완전 자체적으로 다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기술이 필요하고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위해서 R&D를 포함해서 엄청나게 투자하겠다 이런 것인데 이건 굉장히 빨리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제가 그린 뉴딜을 얘기를 했는데 뭐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글로벌 경제를 연구하는 곳이잖아요. 네. 다른 어떤 것보다 이 분야의 이제 정통인데 지금 코로나19로 세계 경제 직격탄을 맞았는데 과연 뭐 회복될 것인지 언제쯤 회복될 건지 회복된다면 어떤 모양새를 취할 것인지 김 원장님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궁극적으로 회복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은 결국은 코로나19가 어떻게 앞으로 발전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 경제학자가 전망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죠. 네. 예,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현재 가정할 수 있는 것은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나 치료제가 발명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네. 몇 번의 이렇게 딥이 있겠지만은 그 이제 침체가 상당히 완화되면서 말하자면 약간 오른쪽으로 길게 늘어나는 W 형태 이런 식으로 해서 W자. W자인데 좀 이쪽으로 좀 이렇게 쭉 이렇게 늘어지는 늘어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전 세계가 적응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적응해 나간다 이렇게 보는 게 더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코로나를 완벽히 뭐 어떻게 잡는다든가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그 생활에 적응을 해 나가서 서서 일상을 갖다가 회복을 하면서 완벽하게 회복은 못하더라도 그 방식으로 새로운 비대면 산업이 활성화되면서 그쪽으로 해서 경기 회복이 되는. 말하자면 이제 이 구조가 달라지는 것이죠. 예, 그런 식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 코로나19에 어떻게 국가가 대응하냐에 따라서 네. 회복의 모양새라든지 속도가 좀 달라지겠네요. 당연히 달라지겠죠. 이제 일단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이 대면 접촉이 많기 때문에 서비스업이 많은 나라, 그다음에 대외 개방도가 높은 나라,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이 좋지 않아서 한꺼번에 많은 재정 투입을 할 수 없는 나라들이 더 크게 타격을 받을 것입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다행히 제조업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선진국 중에서 강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이제 투입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이제 그 어떤 대외 개방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점에서 우리나라는 다행이었던 것은 일단 이 우리 주변의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이런 나라들이 상당히 좀 이번에 위기를 무사히 잘 극복하고 있기 네. 때문에 해외 수요가 상대적으로 덜 줄었다는 것. 그다음에 이제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방역을 잘해서 개방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결국은 락다운을 안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수요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차별적인 것이라고 보는 네. 거죠. 우리나라도 대응을 잘했지만 네. 지금 중국이 생각보다도 회복세를 지금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에서 처음부터 이 다른 기관보다 중국을 조금 덜 비관적으로 좀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는데 예. 왜 그렇게 전망을 하셨는지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떤지 좀 말씀해 예, 주시죠. 사실은 이제 그 여러 국제 기관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올해 3월, 4월, 예. 5월, 6월 계속 해왔는데 할 때마다 점점 더 비관적으로 나왔습니다. 점점 계속 그 마이너스 숫자가 절대값이 높아졌죠.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제 4월 말 5월 초에 그때 전망을 했는데 그때 저희는 이제 중국 경제가 2.2% 성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플러스 2.2가 2% 성장할 올해도? 것이다. 네, 올해도 네. 그럴 거라고 이제 전망을 했는데 그렇게 전망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보니까 1, 4분기 때 중국 경제가 뭐 한 마이너스 6% 이상을 이렇게 밑으로 떨어졌지만 빠르게 회복하는 것을 사실은 저희는 예상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제조업 분야가 중국에서 산업에서 빠르게 회복이 됐고요. 소비하고 투자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타격은 많이 받았습니다만 그것이 결국 하반기에 가서는 궁극적으로 빠르게 회복될 거라고 저희는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1, 4분기 때 마이너스 6.8%의 굉장히 낮은 큰 충격을 받았지만은 전반적으로 봐서 올해 한 2.2% 정도의 플러스 성장을 할 것이다라고 본 것이 결국은 전 세계 전망에서 그 마이너스를 좀 끌어올리는 그러한 요인이었고 지금 현재 2월 달에 IMF가 물론 이제 OECD가 더 비관적인 전망을 했습니다만 본인들이 과거에 했던 것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좀 더 양호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것도 네.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만약 중국이 그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전망대로 한 2.2% 정도 네. 성장을 한다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좀 덜하게 되고 네. 나름 좀 그 기대를 할 수도 있겠네요. 예, 특히나 이제 우리 그 아시아 쪽에서는 상당히 그에 대한 좀 혜택을 볼 것 같고요. 다만 유럽이 문제입니다. 유럽은 한 마이너스 10% 정도 올해 마이너스 10% 예, 유럽. 정도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네. 근데 중국 경제가 회복은 되고 있는데 미국과 지금 워낙 지금 G2 간에 으르렁거리고 앙숙이잖아요. 홍콩 보안법 놓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지금 미중 간에 이제 그 1단계 협상이 마무리돼서 진행이 됐는데 뭐 2단계 협상 같은 건 기대도 못하는 그런 상황 아닐까요? 일단 1단계를 완료한 거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사실은 2단계 협상이라고 했을 때 2단계 협상은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이건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1단계는 이제 관세 가지고 문제가 좀 해결되는 건데 2단계로 들어가면 이제 거기에 약간 규제, 말하자면 보조금이라든가 국영기업 문제 이런 문제를 결국 다룰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 문제는 이러한 그 정성적인 그런 문제 이런 문제는 지금 중국이 굉장히 그 강경하게 지금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고 지금 WTO 같은 데서도 그 문제가 벌써 몇 년 전부터 얘기가 나왔는데 계속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단계를 미국이 시작을 한다고 해도 그게 합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문제는. 그 2단계 협상의 내용이 예. 중국의 고유한 어떤 산업 정책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쉽지 같다. 않기 때문에 지금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까지는 뭐 2단계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우리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미국 입장뿐만 아니라 미국이 뭐 하겠다 그래도 지금 쉽게 중국이 응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네. 예, 그래서 일단 1단계 합의돼서 이것이 잘 추진되는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2단계 협상은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올해 뭐 시작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올해도 시작되기 쉽지 않겠다. 네네. 그러면 양쪽이 이렇게 갈등이 심화된다면 양쪽에 대한 교역 의존도가 제일 높은 나라가 결국 한국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영향이 뭐 적지는 않죠. 적지는 않지만은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국이 상당히 양호하게 지금 다시 성장세를 회복을 하고 있는 상황,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사람 간의 어떤 그런 접촉을 갖다 지금 굉장히 저해시키고 있기 때문에 결국 물품에 있어서는 상당히 좀 그렇게도 충격이 좀 덜하지 않나, 좀 점점 회복되고 있지 않나,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로 인한 이 글로벌 산업의 지형도랄까 산업의 지도는 지금 어떻게 바뀌고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 같습니까? 지금 일단 여러분들이 많이 예상하고 있다시피 이제 디지털 포메이션 전환이 굉장히 급박하게 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고 언택트로 간다는 이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 이번에 글로벌 밸류 체인의 위험성을 많이 이제 알았기 때문에 뭐 리쇼어링이라든가 뭐 이런 걸 이제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저 리쇼어링이 과연 그렇게 순탄하게 잘 될까?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나가 있는 우리 한국 기업들을 다시 한국으로 데려오는 게 과연 잘 될 수 있을까 하는 거 좀 회의적인 생각이 조금 회의적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정부의 정책 의지와는 상관없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리쇼어링이라는 게 리쇼어링의 가장 핵심적은 뭐냐면 핵심은 탈중국화예요. 그렇죠. 중국에서 베트남으로. 중국에서 자기 나라로 들어오게. 다시 나라 들어오게. 그건 유럽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국에서 자기 나라로 갖고 오겠다는 게 리쇼어링인데 중국이라고 하는 그 노동 시장의 그 매력도라는 건 굉장히 큽니다. 기업들 입장에서 지금 미국의 지금 같은 경우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렇게 리쇼어링 하라 그래도 미국 기업들 70% 이상,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 70% 이상이 리쇼어링 계획 없다 그러고 있거든요.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의 70%가 이상이 그러니까 뭐 중국과 미국의 경제의 디커플링이 쉽지 않겠군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노동자들의 어떤 그 노동 숙련도라든가 그다음에 그 풍부한 그 노동력 이거를 대체할 수 있는 데가 그렇게 사실 많지 않아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데는 동남아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동남아도 사실 중국만큼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유럽이 리쇼어링을 하려고 해도 리쇼어링을 할 수 있는 것은 기술 집약적인 자본 집약적인 산업밖에 안 되고요. 그러면 만약에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자기네 나라로 가져올 수는 없더라도 니어쇼어링이라고 해서 중부 유럽이나 동유럽으로 가져갈 수는 있겠죠. 이론적으로는. 니어쇼어링이라는 것은 자기 나라와 가까운 곳으로 데려오는 거. 데려오면은 아무래도 위험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중부 유럽이나 동유럽의 상황이 인구 밀도가 뭐 노동 숙련도는 뭐 아예 생각지 않더라도 인구 밀도가 4분의 1도 안 돼요 중국에. 그러면 공장을 만들어도 그 노동자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사실은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중국 같은 그런 매력을 줄 수 있는 데가 사실은 많지가 않다. 그러면 인도나 브라질 같은 곳인데 그런 곳에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제도라든가 정책이라든가 노동자들의 숙련도 같은 걸 봤을 때는 아주 중국보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다는 그럼 거죠. 우리나라도 중국에 가 있는 기업들을 한국으로 데려오기는 어렵고 또 그렇죠. 동남아에 나가는 기업도 어렵고 어떻게 그럼 이제 동남아 쪽으로 좀 뺄 수는 있겠죠. 동남아로 동남아로 좀 뺄 수는 있는데 동남아에서 지금 예를 들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 그 인구 규모도 우리보다 크고 상당히 좋죠. 그래서 사실 베트남에 많이 투자를 했는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나 뭐 라오스나 미얀마나 또는 뭐 지금 이미 투자되어 있는 인도네시아라든가 이런 것을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그것이 이제 뭐 업종별로 좀 다른데 아주 순수한 노동 집약적인 그런 산업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그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보조금을 좀 늘린다고 해서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을 한국으로 다시 들여오는 건 생각하고 쉽지 않겠군요. 제가 옛날에 인도네시아에서 양말 공장을 갔습니다. 한국 기업 양말 공장 갔었는데 거기가 인건비가 한 달에 30만 원 주고 있거든요. 월 30만 원. 30만 원 주고 있는데 숙련 노동자가. 안 그러면 초입은 15만 원 주고 있고 하는데 그게 바로 불과 몇 년, 2, 3년 전인데. 그러면 그걸 한국에 가지고 오면 그걸 200만 원, 300만 원 줘야 되니까 거의 10배거든요. 그러면 그걸 그냥 그대로 가져올 수는 없겠죠. 그죠? 거기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가져오려면은 굉장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을 그걸 갖다 확 바꿔가지고 그걸 전부 다 로봇으로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렇게 하면 가져올 의미가 없잖아요.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도 이미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리쇼어링을 한다고 해서 일자리가 같이 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아디다스가 신발 공장을 리쇼어링했죠. 했는데 160명이 50만 켤레 만들지 않습니까? 리쇼어링한 결과가.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수많은 사람이 만들던 신발을 이제 160명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뭐 방금 리쇼어링과 관련돼서 뭐 한 가지만 여쭤본다면 이제 최저임금이 오늘 결정이 됐잖아요. 작년보다 1.5% 해서 8,720원. 기업들은 그것도 조금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불만이에요. 1.5% 오른 것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이제 최저임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노동 시간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이제 뭐냐면 이제 굉장히 빨리 이렇게 빨리 하면 적응하기 쉽지 않지만 결국 우리 한국 경제가 결국 가야 될 방향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선진국은 결국 노동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고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는 방법은 자본과 기술을 투입하는 게 방식이 하나가 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물론 당연히 높아지지만 그와 함께 결국 숙련 노동자들의 노동 생산성이 높아져야 되는데 노동 생산성이 높아지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일하는 시간을 좀 줄인다든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그 임금을 갖다 보장해 주었을 때 결국 노동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 중소기업들 같은 게 굉장히 지금 어렵다는 것은 잘 압니다만은 결국 우리 사회가 우리 경제가 가야 될 방향은 싸게 부려먹는 게 아니라 잘 교육시키고 해서 높은 노동 생산성을 생산성도 높게 만드는. 예, 그렇게 해서 만드는 것이 결국 우리 경제의 방향이다. 단기적으로 어려운 기업이 있는 경우에 그건 정부가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당연히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결국 그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원장으로 부임하신 지가 이제 2달이 채 안 됐는데 앞으로 대외경제연구원에서 좀 중점을 둘 분야 이렇게 좀 바꾸고 싶다 이런 게 있습니까? 저희는 지금 이제 계속 빨리 바뀌는 통상의제가 굉장히 중요한 게 많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디지털 무역 교육 관련해서 지금 국제규범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교육 관련된 규범 논의, 디지털. 환경, 기후변화, 지금 말씀하신 그린 뉴딜 이런 분야, 이런 새로운 신통상의제, 신통상의제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 연구를 해서 이걸 정부에 전달하고 우리 한국 사회와 경제 얘기를 하고 해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빨리 적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함으로써 한국 표준을 먼저 만들어 나가고 이걸 가지고 확산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굉장히 아주 급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역점을 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황 회상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응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